조선왕조실록에는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산업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 및 풍속, 사상 이런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과학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도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는 작년에 굉장히 화제작이 됐죠. 중국 최대 정치 회사인 양해에서 거론됐고요. 그 서 기장이 왜 중국은 이런 드라마를 못 만드나 그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아주 중국에서마저 화제가 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이 드라마를 평할 때 한국에서 만든 특이한 외계인 캐릭터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외계인은 뭐 이상한 모양을 해가지고 지구인한테 해를 가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여기서의 외계인은 김수인이 맡은 외계인 캐릭터는 지구인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좀 까맣게 잊혀졌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송도 석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야산을 갖다가 골재 채취하느라고 이렇게 반을 갈라놓은 데입니다. 절벽처럼 되어 있죠. 30여 년간 도시 흉물로 방치된 곳인데 이 드라마 촬영지가 되면서 요즘은 아주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곳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최초로 직접 개발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관광객 목표가 한 10만 명 정도로 그 관광 상품만 이용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별에서 온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구에 떨어진 날의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09년 강해군 1년 때죠. 9월 25일자 기록인데요. 강원도 감사가 직접 대궐에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강원도 간성, 원주, 강릉, 춘천, 양양에서 개 비행체가 목격되었다는 거죠. 그 개 비행체의 모양은 햇무리, 배, 호리병, 동이, 꼴단, 세수대야 이렇게 각각 묘사되어 있는데요. 모두 이제 둥글고 길 물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 UFO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원반형 개 물체라는 거죠. 원반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모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그 개 비행차가 날아간 방향도 모두 북쪽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개 비행체가 왜 UFO로 추정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9월 25일자의 기록은 한 달 전인 8월 25일에 나타난 개 비행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냥 강원도에서 한양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린 거죠, 그 당시는. 근데 한 달 전에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8월 25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목격된 거죠. 항아리만한 영두성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두성이라는 것은 낮에 떨어지는 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성 중에서도 특히 크고 밝은 것을 불덩어리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덩어리 유성이 떨어지면 현대의 레이더조차도 이걸 뭐 개비행체인지 뭐 유성인지 잘 판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UFO가 나타났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한양에는 이제 전체 관측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볼 때 영두성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유성을 떨어진 걸 보고 강원도에서 뭐 난리를 쳤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덩어리 유성은 이 떨어질 때 대기 충격파가 발생해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것도 이제 실록의 기록과 꼭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게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유성을 아주 세세하게 종류만큼 구분할 정도로 관측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유성이 떨어진 것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근데 왜 강원도 감사가 한 달씩이나 걸려서 조정에 직접 보고를 할 만큼 이상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풍간 김문희의 목격담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유성과 달리 집들 가운데 처마 아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 땅 위에 떠 있다가 약 일장 정도 굽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유성이 다시 올라갈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 기다란 물체가 두 동강에 나와서 하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고 하나는 동남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 UFO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형태, 유표의 형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선으로 날아온 UFO였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한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외계인이 아직까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런 좀 황당한 상상력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UFO가 나타나기 5년 전의 기록인데요. 1604년 9월 21일자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밤 1시경에 일경에 객성이 미수 10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형체는 세성보다 작고 항적색이었으며 동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객성은 여기서 초신성을 가리킵니다. 초신성이라는 것이 별이 죽는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폭발을 해서 빛이 일어나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보이게 되니까 새로 나타난 별이라는 뜻에서 아주 큰 거대한 새로운 별이라는 뜻에서 초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객성이라고 한 거죠. 손님별이라는 뜻이죠. 그 별은 새로 나타난 별이 아니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손님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동양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수라는 것은 정갈 자리를 이루는 별자리고요. 그래서 미수 10도, 북극성과는 110도 이거는 그 별이 나타난 위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성은 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성보다 조금 작았다고 이렇게 돼 있고 동료하였다는 그 별이 움직였다는 거죠. 폭발을 하니까 막 제자리에서 흔들리니까 그것을 동료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명칭이 붙었냐 하면은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당시에 이제 유럽 프라하에서 이 별을 관측해서 한 1년 동안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 별에 이제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케플러 초신성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케플러의 기록만 보면은 이 초신성은 유형 2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설록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 케플러 초신성은 유형 1이라는 게 판명이 나는 거죠. 유형 1이 뭐고 유형 2가 뭐냐 하면은 유형 1은 태양만한 별이 마지막 영소하고 다 연료를 태우고 꺼질 때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아주 작게. 그 별이 이렇게 있다가 주변의 성간 기체를 흡수해가지고 다시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경우를 초신성 유형 1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는 밝기 곡선이 아주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유형 2는 뭐냐면은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들이 폭발을 마지막으로 연소를 다 하고 폭발을 할 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폭발하면은 블랙홀이 되거나 아주 무거운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근데 이 별은 이 초신성은
밝기 곡선이 아주 불규칙한 것이 특징이죠. 그럼 왜 이 케플러 초신성이 유형 1이냐, 2냐, 그 중요하냐 하면은, 유형 1은 폭발할 때 질량과 밝기가 일정해서 별들 간의 거리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및 호주 연구진이 초신성 유형 1을 이용하는 새로운 연구 기법으로, 우주 팽창 속도가 약 40억 년 전부터 갑자기 가속도가 무통에 빨라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래서 이게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진이 활용한 것이 바로 케플러 초신성이 유형 1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은 유형 2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선조실록의 기록 때문에 과학자들이 초신성에 유형 1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요즘은 케플러의 기록보다는 선조실록의 기록을 더 자주 인용하고, 이 선조실록의 기록은 초신성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계적인 기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초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에 호주의 한 물리학자가 내년, 그러니까 2012년에는 베텔기우스가 폭발해서 초신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은요,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별인데 태양보다 한 800배 정도 큽니다. 아주 거대한 별이죠. 그리고 만약 이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면은 태양보다 수천만 배 강한 빛이 나서 640광년이나 떨어진 지구가 밤에도 훤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엄청난 빛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별이죠. 초신성은 폭발할 때 약 1조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복사선이 발생해서 10광년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지구는 640광년 떨어져서 그럴 면은 없죠. 그런데 왜 이제 베텔기우스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큰 별이 있어야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는데, 태양계 주변에는 그만한 정도의 별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이제 베텔기우스라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유력한 후보는 뭐냐 하면은, 에타 카리나라는 별입니다. 용골 자리에 있는 별인데요. 이는 태양 질량이 한 100배가 넘는 별인데 아주 불안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1000년 이내에 폭발할 거다. 근데 그 1000년 후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같은 예측은 이미 이 별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별은 지구로부터 7,500만 강년, 7,500강년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500년, 그 빛이 오는데 7,500년이 걸리니까 언제 폭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관광 상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반구가 되든 남반구가 되든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제 저 책들을 냈을 때 댓글에 이런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은 과학기술을 천시해서 일제의 나라를 뺏긴 국가인데 과학으로 조선을 논하다니 참 한심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물론 맞는 것도 같았어요. 조선하면 과학기술 아주 천시한 나라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엔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조선이 과학기술 천시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너무 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과학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걸 밝혀낸 사람이 1966년 중국의 두 천문학자였습니다. 서울대 규장가에 와서 직접 조선왕조실록을 뒤져서 연구한 거죠. 이 천문학자 연구에서 그 연구 결과를 서구학자들한테 퍼뜨리고 서구학자들도 이제 그 기록을 인용하면서 연구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초신성 유형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때까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초신성 관찰 기록을 찾아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그거 알게 된 거는 1997년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교수로 있던 김정욱 박사가 귀국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앞에 그 신문 자료는 그 내용을 보도한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과연 기술을 전시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은 수학을 공부한 임금입니다. 그때는 수학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직접 자신이 수학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형 장영실 잘 아시죠? 장영실이 부산 동래형 간노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양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도천법이라는 법에 의했습니다. 이 도천법은 능력 있는 지방의 인재를 수령들이 직접 추천해서 한양으로 보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추천해서 서울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을 세종은 중국에 유학까지 보냅니다. 1년 동안. 천문 관측 기계를 익혀오라고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이어주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그 파나마 운하는 관문식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인인데 그 사람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해서 아주 영웅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곳의 지형은 아주 암석층이 많고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처럼 수평식으로 파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미국인이 관문식으로 해서 결국 파나마 운하에 성공했습니다. 관문식이 뭐냐 하면은 높이를 서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가 들어오면은 뒤에 문을 닫아서 높이를 올리면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한 단계씩 이제 호수처럼 한 단계씩 올라가서 배가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문식 운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하륜이라는 사람이죠. 태종에 아주 도와서 태종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문과에 급제한 문신인데 태안반도의 서쪽 끝에 가면은 안흥량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아주 풍랑이 심하고 암초가 많아서 배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태안반도의 남쪽인 청수만하고 북쪽인 가롬림만을 연결하는 약 7km의 거리를 운하로 만들려고 고려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역시 하강암층으로 된 단단한 암석층이라서 파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륜이 그러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배를 끌어올리자. 이런 식으로 관문식을 제안한 거죠. 그때의 과학 지식으로 관문식 운하를 제안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군 때는 어떤 종들이 납 한 근을 주면은 은 두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산군이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였죠. 직접 내 앞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은은 납하고 같이 납 강성에 섞여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은과 납을 분리하는 법이 이제 재련법이죠. 은과 납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고 녹아 있는 상태의 그 비중 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경도 단천이 은이 많이 난 곳인데 그곳의 지명을 붙여가지고 단천연원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산군은
그 기술자들 성공한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게 아무런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은 자연히 사장돼 버렸죠. 그런데 이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의 약 30%를 생산해서 부자 나라가 된 거죠. 부강한 나라를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선왕조 시로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뭐 성군, 강군 이런 사람 그런 임금들은 아주 과학기술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연산군처럼 뭐 폭군 이런 분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조차 이렇게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단천연원법이 세종 때나 성종 때 등장했더라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